새벽 5시 30분. 세상이 아직 짙은 어둠에 갇혀 있을 시간. 73살의 오상철은 평소처럼 낡은 개인 택시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내 순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삼키며 하루 12시간씩 꼬박 운전대를 잡아온 고단한 나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가 멈추지 않고 길 위를 달렸던 이유는 오직 하나,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전부인 아들 정민이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엄동설안에도 밤샘 운전을 밥 먹듯이 했고, 장성한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평생 모은 돈의 3억이라는 큰 빚까지 얹어 전세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기쁜 마음의 새벽. 조기 축구의 회원들에게 떡까지 돌려가며 비싼 베이비 용품을 사다 안겼던 상철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뼈가 으스러져도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며 자신의 마른 어깨와 아픈 무릎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미련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던 중 갑자기 왼쪽 옆구리를 칼로 사정없이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상처를 덮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탁 막혀오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신히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상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리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상철은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후에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상철 어르신 정신 차리셨네요. 전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제가 어디가 많이 아픈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트를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당장 투석과 함께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상철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평생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살아온 터라 갑작스러운 진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술이 아주 시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옆에 있던 행정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성급금으로 500만 원은 먼저 준비하셔야 다음 주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00만 원. 상철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개인 택시로 하루 종일 벌어도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고작 8만 원 남짓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집값 마련으로 받은 대출 6천만 원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있지?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고작 23만 원.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가 계신가요? 수술 동의서에 가족 서명이 필요하고 입원비 문제도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상철은 주저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오정민의 번호를 누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 업무 때문에 한창 바쁜데 급한 건가요? 전화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차갑고 건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급성 신부전증이라는데 당장 이번 주에 수술을 받아야 한대. 네, 갑자기 왜요? 어디 병원이세요? 대학병원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을 안 하면 위험하다는데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든다더라. 전화 너머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불안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무슨 수술이 3박 4일 만에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좀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정민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냉정했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번 주 넘기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에이, 아버지,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요. 괜히 환자들 겁줘서 과잉 진료하는 거예요.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 지원이도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이라 돈이 아주 빠듯해요. 알아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상철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모은 돈 전부를 결혼할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주었던 아들의 냉정한 말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며느리하고 상의해 볼 수는 없을까? 아버지, 지원이한테 왜 그런 부담을 줘요? 저희도 대출 이자 갚느라 죽을 맛이라고요.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화가 무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절박한 마음에 며느리 한지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버님, 어머,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백화점 나와 있어서 좀 바쁜데요. 지원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하지만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8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혹시 조금만 융통이 가능하겠니? 아버님, 수술비가 800만 원이라고요.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큰돈 부탁을 염치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돈 얘기하실 거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차가운 병실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병원에 갔는지 얼마나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철의 마지막 희망도 그렇게 처참하게 꺾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30년 넘게 호라비로 아들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민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택시를 몰았던 날들, 정민이 결혼할 때 하나뿐인 아들 잘 살게 해주려고 3억을 대출 내서 전세집 마련해준 일들이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철은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던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 마련은 고사하고 내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입원비 선납금 200만 원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상철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정민이나 지원이가 마음을 바꿔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실말 같은 기대가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옆집에 살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상철 씨,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어. 순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네.
아들한테는 연락했어. 정민이가 알면 깜짝 놀라서 당장 뛰어올 텐데.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비참하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웃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철 씨 이것 좀 봐봐. 순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여행사에서 일하잖아. 오늘 한강 호화 크루즈 행사 있다면서 사진을 보내줬어. 그런데 여기 찍힌 사람 상철 씨 아들 정민이 같지 않아. 순자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달린 크루즈 선상에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정민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원이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오늘 오후에 찍은 거래. 한강에서 크루즈 파티하는 것 같던데. 어머 상철 씨 얼굴이 왜 그래? 혹시 정민이는 상철 씨 병원에 입원한 건 알고 있는 거야?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전화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파티를 즐기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순자야, 그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정민의 옆에는 칠순 축하 현수막이 보였고 며느리 옆에는 친정아버지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잔치구나. 상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칠순 잔치라고. 지원이 아버지 칠순이네. 순자는 사진을 다시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비싼 데서 사돈 잔치를 치러주는 거야. 한강 크루즈는 보통 한 명당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이런 호화스러운 건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들 텐데. 순자의 말에 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8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오늘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비싼 양주 한 병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며느리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크루즈 위에서 전문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피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호라비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장인어른의 크루즈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 사지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상철은 다시 한번 정민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정민아 지금 어디 있니? 아, 저희 지금 지원이 아버지 칠순 잔치 중이에요. 시끄러우니까 용건만 크게 말해주세요. 칠순 잔치를 크루즈에서 하는 거니? 전화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정민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크루즈 비용이 얼마나 들었니? 아버지, 지금 왜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틈틈이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장인어른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5천만 원짜리 잔치를 다 준비한 거란 말이냐? 아니, 그동안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원이도 잘 챙겨주시고 그동안 해드린 게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큰돈 쓴 거예요. 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수술비 8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장인어른께는 5천만 원짜리 잔치를 선뜻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대답이 없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렴.
상철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았단 말인가. 그 순간 상철의 마음속에서 자식에 대한 정과 천륜의 끈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병실에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까지 입원비 선납금 200만 원이라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담당 간호사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23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돈을 구할 방법도 없었고 아들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크루즈 파티 이야기를 한 후로 정민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환자복을 벗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로비 한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상철이 오상철 맞지? 상철이 고개를 돌리자 깔끔하고 값비싼 명품 양복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익었지만 한순간에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누구세요? 나 정인철이야. 월남전 때 같이 복무했던 구소대 정인철. 순간 상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5년 전 월남전에 참전할 때 같은 소대에서 목숨을 나누었던 전우 정인철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무척 가난했던 인철이가 지금은 말끔한 양복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인철이 정말 인철이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야 상철아 너 여기서 뭐해 어디 아픈 거야? 인철의 진심 어린 눈빛에 상철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핏줄인 아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45년 만에 만난 전우가 보여주는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별거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별거 아니야. 얼굴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무슨 병이야. 인철은 상철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곧 받을 예정이야. 인철은 순간 망설이며 대답하는 상철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수술 못 받는 거야? 인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철은 고개를 힘없이 떨궜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 그게 뭐가 큰 돈이야. 야 상철아 너 나 기억 안 나 월남 때 내가 날 구해준 거 말이야. 1968년 4월 15일 우리 소대가 베트콩 매복에 걸렸을 때 말이야. 나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 흘리며 쓰러졌는데 너 혼자 포탄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업고 300m를 달려서 구급소까지 데려다 줬잖아.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 그때 너한테 약속했잖아. 상철아 나중에 살아서 돌아가면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기억 안 나? 나 지금 변호사야. 서울에서 제일 큰 로펌 대표하고 있어. 그때 내 덕분에 살아서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인철이 명함을 꺼내서 상철에게 건네줬습니다. 정인철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철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야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이야. 그런데 지금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단돈 몇백만 원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인철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병원 원무과와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게 비용을 전액 결제하더니 10분도 안 되어서 모든 수술 스케줄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됐다.
내일 오전에 수술 바로 받으면 돼.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철을 바라봤습니다. 인철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갚긴 뭘 갚아. 내가 평생 너한테 목숨 빚을 지고 살았는데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병실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상철아, 가족들은 뭐 하고 있어? 아들 하나 있다고 했잖아. 인철의 질문에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까지의 일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다들 바빠서. 바쁘다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인데 상철은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수술비를 거절한 것과 바로 다음 날 5천만 원짜리 크루즈 파티를 벌인 장인어른 칠순 잔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인철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있나? 인철의 목소리에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아, 사정이 있었겠지만 재산은 하나도 못 모은 거야. 땅이나 집 같은 거 전혀 없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현금은 하나도 없고 지금 사는 집은 전세금 5억 원이 전부고 시골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개발제한구역이라 별값어치가 없어. 맹지나 다름없지. 개발제한구역 어디에 있는 땅인데? 상철이 시골 땅의 위치를 설명하자 대형 로펌 대표로서 정재계 인맥이 넓었던 인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인철은 즉시 태블릿 PC를 켜서 무언가를 조회하기 시작하더니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철아, 너 대박 났다 하니 대박 수준이 아니야. 뭔 소리야. 그 땅 다음 달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에서 극비리에 추진 중인 신도시 계획구역에 포함됐어. 나도 정계 쪽 인맥을 통해서 겨우 알아낸 사실이야.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야. 땅값이 평당 최소 300-100만 원에서 400-100만 원은 될 거야. 상철은 계산이 잘 안 되었습니다. 3,000평에 평당 300만 원이면 90억이 넘고 400만 원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상철아, 너 100억짜리 땅 주인이야. 상철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죽을 생각을 했었는데 100억에 가까운 보물이 발밑에 있었다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철아,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철의 질문에 상철은 아찔해졌습니다. 800만 원도 주지 않던 자식들이 10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달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그 땅 지켜야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자식들한테 줄 이유가 전혀 없어. 널 돈 뽑는 기계로만 아는 자식들이야. 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 내 말만 믿어. 상철은 차갑게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VIP 병실에서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인철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사과를 깎아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요란하게 벌컥 열리며 아들 정민과 며느리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정민은 마치 진짜 걱정했다는 듯이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대출 이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상철은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술을 한 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하나 오지 않았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했지, 너희가 받지 않았고 바쁘다고 끊지 않았느냐. 아,
그때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며느리의 질문에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전액 도와줬다. 친구요. 정민과 지원의 시선이 옆에 있던 인철에게 향했습니다. 인철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인철이 나간 후 정민과 지원은 갑자기 태도가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친구분이 대형 로펌 변호사라던데 대단한 분이시네요. 혹시 아버지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상의하시나요? 상철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땅값이 100억이 될 거라는 건 아직 정부 발표 전이라 모를 텐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와서 효도 연극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철이 퇴원 후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으로 인철이 보냈던 문자, 즉 다음 달 국토부 토지 개발 발표 3,000평 100억 예상이라는 문구를 며느리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훔쳐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금이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매달 밀리는 대출금과 코인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었던 차에 구세주를 만난 듯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골에 있는 땅 말인데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던데 감정평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미리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하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개발제한구역 땅인데 무슨 감정평가냐? 상철은 아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도 아까워했던 아들이 갑자기 상속세를 걱정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더욱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시설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 혼자 전세로 사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세상이 흉악해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친구분들 계신 요양원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 5억 원 빼서 정민 씨 급한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상속해 주실 거잖아요. 상철은 이들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효자효부로 변신한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100억짜리 땅과 아파트 전세금 5억 원이었습니다. 참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너무나 단호한 상철의 말에 정민과 며느리는 일단 자리를 나왔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상철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가방에 가득 넣고 집으로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상철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거라. 괜히 이런저런 가짜 정성 부려봤자 소용없다. 나는 이미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정리되면 곧 고향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 더는 날 찾지 마라. 정적이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곧 재산의 문이 영영 닫힌다는 뜻으로 들렸기에 정민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공포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을 내놨다니요.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그렇지 그 땅 개발 제한 풀려서 100억 된다는 얘기. 저희 다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저 혼자 아닙니까? 저희한테 상속해 주실 땅이잖아요. 당장 상속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며느리도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리며 다그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 집도 고향 땅도 미리 정리하셔야 세금도 줄고 깔끔해요. 여기 인감증명 위임장이랑 포괄 위임장 다 준비했으니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민 씨 전부 상속해 주실 거잖아요.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마침내 굳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외면했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너희 장인어른 크루즈 칠순 잔치에는 몇 천만 원을 쏟아붓더라. 그 잘난 명품 가방 들고 샴페인 터뜨리며 웃던 사진 사돈댁 시계에 담았다. 그 더러운 입으로 지금 상속을 얘기해. 도대체 너희 가슴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희 같은 철면피는 내 살아생전 처음 본다. 정민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상철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오늘 설득하지 못하면 당장 파산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미루면 정말 손해라니까요. 당장 도장 찍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도 서류를 들이밀며 상철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님, 이 기회 놓치면 다 손해예요. 발표 전에 움직여야 유리합니다. 도장만 찍으세요. 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리냐? 더는 너희 꼴 보고 싶지 않다. 오늘로 다 끝이다. 오늘로써 오정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말끝이 또렷하게 끊겼습니다. 정민은 거의 반사적으로 상철의 어깨를 붙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끝난다고요. 며느리도 서류를 들고 바짝 붙었습니다. 상철은 몸을 비틀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팔과 어깨가 얽혔고 지팡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균형이 무너졌고 오상철의 머리가 거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상철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도장만 찍으라니까요. 며느리의 말끝이 허공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짧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이웃순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철 씨,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방금 큰 소리가 나고 노인이 넘어지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성수동 하늘아파트인데. 지금 큰 소리가 나고 노인이 폭행당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정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긁어 모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민아, 정리해. 빨리 도망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두 명의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이어 뒤따라 들어온 인철이 단정한 정장을 고쳐 입으며 방안을 훑쳤습니다. 그는 곧장 상철 곁으로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수술비 800만 원이 없다고 했을 때 너희는 전화를 끊고 등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사돈 칠순에는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금목걸이에 호화 크루즈까지 즐겼지. 그리고서 뻔뻔하게 서류를 들이밀고 그게 안 되니 아버지까지 힘으로 밀어버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들이냐? 앞으로 나에게 자식이고 며느리고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찾아오면 노인학대로 당장 감방에 쳐넣어 줄 테니. 정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경찰은 방안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재물손괴와 노인학대, 폭행 혐의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분이 원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대화를 하던 겁니다. 그 순간 인철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오상철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정인철입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상철 씨의 전 재산 100억 원은 전부 공익신탁으로 출연되었고 그 과정은 의사 확인 영상 공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인 두 분은 단 한 푼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가지고 계실까봐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정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리가 없어요. 변호사 당신이 꼬드긴 겁니다. 그러나 인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법적으로 이 이상 명백할 수가 없죠. 지원은 마지막 희망처럼 상철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친부모처럼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외면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느냐. 정민의 눈에 마지막 악에 바친 분노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친아들을 길거리로 내쫓으시겠습니까? 대출금 때문에 저 신용불량자 파산된다고요. 상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거리로 내몬 건 내가 아니다. 너희가 먼저 내 목숨을 저울질하며 사돈집 잔치에서 웃고 떠들었지. 그날로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순간 정민의 무릎이 풀리며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곧장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고 경찰서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철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민과 지원은 끌려나가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철이 조심스레 말했다. 상철아,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는 너의 삶만 지키면 된다. 혹시나 있을 법률적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상철은 무너진 탁자와 깨진 조각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잊고 이 집도 팔아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며칠 뒤 오래 머물던 집에는 낯선 부동산 중개인의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거실 가득 차 있던 낡은 가구와 책장, 오랜 세월의 흔적들은 하나둘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상철 이제 그만하면 충분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 집에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열쇠를 반납한 날, 상철은 인철과 함께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산과 들이 둘러싼 시골 마을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고 논두렁길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전원주택은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마당의 텃밭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뒷산에서 내려오는 새소리가 창문을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호미를 들었습니다.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한쪽에는 어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앞에서 상철은 종종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욕심도 다툼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만 크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가진 100억 원의 재산을 전부 공익재단에 맡겼습니다.
그 수익금은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미루는 가난한 노인들,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에게 전액 쓰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관계자가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의 기부 덕분에 심장 수술을 받은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몇몇 아이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상철의 눈가에는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 목숨은 자식에게 외면당했지만 다른 소중한 목숨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다. 그날 저녁 상철은 툇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햇살이 농과 밭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 세상 다투고 떠들던 소란을 깨끗이 지우듯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상철은 마당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 편하다. 내 남은 날 이렇게 흘러가도 참 좋구나. 노을은 천천히 저물었고 마을 어귀에는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상철의 새 삶을 축복하듯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